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현대소설의 이해와 감상 제5강이죠. 제5강 김유정의 아내라는 작품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강 이 김유정이라는 작가는 한 30세 정도까지밖에 살지 못한 그런 되게 단명한 작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김유정 작가는 1908년생인데 37년에 돌아가셨으니까 30세 정도 돼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 아내라는 것은 집안의 해란 뜻이죠. 집안의 해. 그래서 아내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김유정이라는 작가는 웃음과 해악의 미학을 통해서 식민 현실을 그린 작가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의 이제 창작 기간이 있었는데 이때 한 30편 정도의 그런 수작을 남기고 요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농촌과 도시를 배경으로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지 않아 고통받는 인간 군상을 그렸죠. 그래서 이 김유정의 작품을 이제 골개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골개미와 해악의 차이는 뭐냐? 해악은 그냥 웃기는 거죠. 골개미는 이 웃기는 것 플러스 풍자가 들어갑니다. 이거 플러스 풍자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것이 이제 골개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김유정의 소설을 1930년대 소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당시는 되게 일제의 통제가 강화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민족주의적이거나 그런 또는 저항적인 이런 문학이 억제가 됩니다. 억제. 그리고 이제 또 순수문학이 지배적인 경향으로 나타나요. 지배적인 경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시기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소설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나온 작품이 이 작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내라고 하는 작품은 약간 농민 소설의 이제 계열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농민 소설. 이 농민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민 치하에서 그런 그 절대 다수죠. 절대 다수를 차지하던 그러한 농민을 주인물로 하는 소설이죠. 농민을 주인물로 하는 소설이다. 이게 바로 이제 농민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농민 교화라든가 계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기도 한데, 이 김유정의 그런 소설들은 약간 그 지주와 소작인의 문제, 이런 걸 많이 다루죠. 그래서 거기 그 지주의 딸로 나오는 그 뭡니까 중소지주죠. 그 점순이가 있고요. 소작인의 아들로 나오죠. 나가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춘천에 가면 뭐 닭갈비집 중에서도 뭐 점순이네 닭갈비 뭐 이런 가게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워낙 상표가 돼 버려 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이 112, 113 이렇게 나오는데 112쪽에 첫째 줄에 이런 말 나오죠. 시작 부분에 우리 마누라는 누가 보든지 뭐 이쁘다고는 안 할 것이다. 바로 계집애고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아내에 대해서 상당히 못생긴 외모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내의 못생긴 외모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도 일상 같이 지내긴 하나 아무리 잘 고쳐봐도 요만치도 이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작가의 그 주인공의 그 주인공은 아내의 쓸모는 이 생계수단이 될 자식 중에서도 아들이죠. 아들 낳기. 이게 이제 아내의 쓸모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113쪽에 거기 이제 세 번째 단락에 이런 말 있죠. 이마가 훌떡 가지고 양미간이 벌면 소견이 탁 튀었다지 않냐? 그럼 좋기는 하다마는 아기자기한 맛이 없고 이조로 둥글럽적이 나려온 하관에 멋없이 쑥 내민 것이 입이다.
이런 말로. 나 상당히 그 외모를 이제 묘사하는데 박색이라는 거죠. 박색의 외모. 이런 것을 묘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좀 내려가 보면 이제 썩 잘 보자 해도 먼 산 바라보는 도야지의 코가, 도야지는 돼지잖아요. 돼지 코를 말하는 거죠. 생각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꼴이 이러니까 밤이면 내 눈치만 슬슬 살피는 것이 아니냐. 오늘은 구박이나 안 할까? 하고 은근히 애를 태우는 맥이었다. 이렇게 나오죠. 이 작품의 이제 어떤 그 등장인물 이런 걸 이제 보면 시간적 배경. 이 작품의 시간적인 어떤 배경으로 본다면 1930년대죠. 1930년대 어느 농촌이다. 그리고 이 작품의 등장인물은 나가 있고요. 아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똘똘이가 있죠. 그 다음에 뭉태가 있어요. 이렇게 네 사람이 나오고요. 자, 시점은, 이 소설의 시점은 뭡니까? 남편인 나의 눈으로 관찰하는 거죠. 아내에 대한 서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인칭이면서도 이제 관찰하는 그런 서술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118쪽의 첫째 줄에 보면 우리가 요즘 먹는 것은 나무장사. 나무장사의 밑줄 쳐보세요. 나무장사를 해서 벌어들인다.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한 10줄 정도 쭉 내려가면 똘똘이는 이렇게 시작되는 게 있어요. 중간에 똘똘이는 4살짜리 어린애니까 한 보시기, 난 지 아버지니까 한 사발에서 또 반 사발 더 먹고, 그런데 너는 유독이 2사발을 먹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밥을 많이 먹는 아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표면적으로 많이 비하를 하는데, 표면적인 비하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경멸적 표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경멸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의 이면에는 되게 정겨움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경멸적 표현이라고 했지만 그 이면 속에는 정겨움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9쪽의 첫째 줄에 보면,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깟 농사를 지어 뭘 하느냐? 들병이로 나가자. 들병이에 나서겠다는 아내죠. 근데 이 들병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37번의 각주에 보면 나오죠. 들병 장수, 병에다 술을 담아가지고 다니면서 술 장사를 하는 사람을 낯잡아서 이런 말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9쪽에 마지막 단락에 보면, 내가 밤에 집에 돌아오면 연을 앞에 앉히고 소리를 가르치겠다. 우선 내가 무릎장단을 치며 아리랑 타령을 한번 부르는구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춘천아 봉이사나 잘 있거라. 이렇게 나오죠. 쭉 이야기를 하는데, 노래를 가리키는데 이제 아내가 소설책을 읽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자, 121쪽의 마지막 줄에 보면 피었네 피었네 연꽃이 피었네, 피었다고 하였더니 볼 동안에 옴쳤네. 옴쳤네라는 건 움츠렸네라는 뜻이죠. 결국 이제 이 아내는 그 아이를 안고 야하게 찾아가요. 야하게 찾아가서 뭡니까? 창가를 배워오죠. 창가를 배워온 아내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또 쭉 나오고, 결국은 이제 들병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가정이 소홀해지는 거죠. 124쪽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자, 마지막 단락 이거죠. 들병이 일을 위해서 가정이 소홀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뭉태가 나오죠. 여기 등장할 때 뭉태와 이 술을 마시는 아내가 나와요. 술을 마시는 아내.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뭡니까? 이 아내가 들병이 일을 포기하는 거죠. 들병이 일을
포기. 자, 이렇게 되고 이제 그래서 이 작품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이 낳지도 않은 아이를 이제 돈으로 환산하는 그런 어이없는 공상을 하게 되죠. 낳지도 않았는데 몇 명을 낳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낳지도 않은 아이를 돈으로 환산. 어이없는 거죠.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126쪽의 그 위에서 6줄 나오죠. 연애 자식이나 쏟아라. 뭐 많이도 말고 굴대 같은 아들로만 한 15이면 좋겠지. 가만히 있자. 한 놈이 1년에 표 10섬씩 번다면 15섬이니까 150섬. 한 섬에 더도 말고 10원 한 장씩만 받는다면 죄다 1,500원이지. 1,500원, 1,500원. 사실 1,500원이면 아이고 이건 참 너무 많구나. 그런 줄 몰랐더니 뱃속에 1,500원을 지니고 있으니까 아무렇게 따져도 나보다는 낫겠지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랄까요, 어이없는 공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부분은 어이없는 공상이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소설은 127쪽에 나오지만 비윤리적이죠. 이런 부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극한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그 극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고, 또 하나는 뭡니까? 빈궁하고 무력한 남성 농민의 현실, 이런 것들을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내를 미천으로 삼아서 돈을 벌려는 그런 한심한 남편들이죠. 그리고 또 그 남편의 말에 순순히 따르죠. 순순히 따르는 아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27쪽의 1번에 보면 아내 팔기 모티프라고 나왔죠. 아내 팔기 모티프가 이제 이 소설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만무방이라는 말 나오는데, 만무방. 이 만무방이라는 것은 만무방, 막대 먹은 아이라는 뜻이에요. 막대 먹은 아이. 이런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만무방이죠. 그래서 거기 이제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에 만무방의 응치는 먹고 살기 어려워서 야반도주하며 가족들과 헤어져 동생 집에 온다. 산골 나그네에서 거지 아내는 병든 남편을 살리기 위해 다른 남성과 거짓 결혼을 한다. 소낙비에서는 외간 남자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첩이되어 달라는 제언을 받고도 기뻐하는 아내가 나온다. 이 작품 외에도 가을, 정조, 정분, 아내 등에서도 아내를 미천으로 삼아 돈을 벌려는 한심한 남편들, 남편의 말에 순순히 따르는 아내의 공식, 이런 것이 등장한다. 자, 118쪽에 보면 우처와 우부의 궁합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아내와 어리석은 남편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에 보면 그 아내에 대한 심한 구박 이런 것들도 하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이야기죠. 아내에 대한 심한, 그다음에 신체와 언어 폭력. 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칼로 물베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비속어들이 이 작품에는 많이 나오고요. 129쪽에 남편의 계산 경계 시선 나왔죠. 남편이 이제 계산하는 거죠. 아이를 몇 명을 낳으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5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나는 아내가 큰 소리 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똘똘이라는 아들이죠. 똘똘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내가 큰 소리를 치게 된 이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나는 요즘 무엇으로 벌이를 하는가? 무엇으로 벌이를 하는가? 당연히 무엇이 뭐였습니까? 바로 나무 장사죠. 자, 이건 아까 설명을 제가 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요. 아내가 새롭게 해보고자 하는 다른 일. 당연히 뭐겠어요? 질병이었죠. 자, 그럼 네 번째. 아내는 신식 참가를 어디에서 배웠는가? 당연히 어디서 배웠겠어요? 야학에서 배웠겠죠. 마지막 다섯 번째죠. 아내에게 술 장사 시키는 걸 포기하죠. 내가 아내에게 바라게 되는 일. 당연히 뭐였습니까? 자식을 15명만 낳으라고 그랬죠? 자식 낳는 일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김유정 작가의 아내라는 작품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역 중에 유일하게 작가의 이름을 딴 역이 바로 김유정 역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춘천에 가실 일 있으면 꼭 김유정 역을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